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은 무인기 폭탄을 달고 러시아 병사들이 은거회에 있는 건물 창문으로 들어가서 그 건물을 무너뜨리거든요. 똑같이 김정은 집무실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됐을 것이고요. 본인이 언제 어디서 암살당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본인의 어떤 대역을 쓴다든가 본인과 똑같은 차량을 움직인다든가 라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북한 내부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북한의 현재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올해 초에 야심차게 내놨던 게 있어요. 그 경제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즉 2024년 연말에 가서는 어떤 지점에서 이러이러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북한 주민들에게 공언한 게 있습니다. 벌써 지금 녹화 날짜가 10월 중순인데 하나도 지켜진 게 없어요. 거의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이 야심차게 내놨던 게 지방경제발전계획, 지방공업발전계획이라고 20에 10승 뭐 이런 정책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평양을 제외한 지방의 어떤 그 공업 상태가 너무 안 좋다. 특히나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안 좋다. 심지어 그 기초적인 뭐 간장이라든가 된장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 지방공업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서 10년 동안 이제 20개 이상의 간장이나 된장을 만드는 공장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공장을 지으려면 어쨌든 설비와 자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설비와 자재는 다 대북 수출 금지 목록에 있는 것들입니다. 중국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중국이 그걸 안 해주고 있습니다. 딱 막아놓고 안 해주고 있어요. 내 도움 없이 어디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북한은 그 계획이 다 차질을 빚고 있거든요. 한 가지가 안 돼도 경제는 흔들립니다. 모든 게 안 되면 경제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식량 가격이고요. 식량 가격이 지금 폭등하다 못해 지금 사실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기준으로 제가 오늘 조사를 좀 해왔는데 오늘 기준으로 환율이 약 2.3배 정도 올랐어요. 올해 초보다. 근데 정말 많이 올랐을 때는 3.6배까지도 오른 적이 있습니다. 오늘 기준은 조금 그래도 안정이 된 거예요. 환율이 2배 이상 뛴다는 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달러 환율이 약 1,330원 정도 하는데 그게 약 2,600원으로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 경제 무너지는 겁니다. 증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락하겠죠 아주. 북한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마당이라는 시스템이 북한에 존재를 해가지고 북한의 어떤 그 계획 경제, 그러니까 북한 국가 주도의 경제가 몰락을 하더라도 시민들은 그 장마당 시스템에 의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보장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올해 초부터 그 장마당도 막혔습니다. 김정은이 장마당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북한 정권에 의지하지 않는다. 즉 북한 정권의 어떤 오더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 장마당을 자본주의의 어떤 시초 단계라고 규정을 짓고 밟아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대안을 제시해줘야죠. 장마당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던 사람들이 다른 어떤 국가가 지정해준 곳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대안은 제공해주지 못하면서 채찍만 휘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과 북한의 민심이 맞닿아서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다. 이번에 지금 이 무인기 도발에도 북한이 저렇게 오버 리액션을 하고 난리를 치고 뭐 한국의 군부 깡패들 막 이러면서 지금 뭐 적대심을 고취하고 있잖아요. 내부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 보니까 또 고질적인 수법을 쓰는 겁니다. 외부의 적을 이만큼 키워가지고 쟤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거다 이러면서 지금 또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북한이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썼던 수법이기 때문에 새롭지도 않아요. 이 한마디를 하고 싶은 게 제발 좀 창의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했던 것도 하고 하니까 분석하는 저도 참 지겹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내부 민심은 어떤가요? 내부 민심이 물론 우리가 표면적으로 지금 어떤 많은 반발이 확 일어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막 그렇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그 물 밑에 왜냐하면 북한은 어떤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아주 사소하게 불만이라도 표출을 하면 3대가 멸족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히 그러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북한의 내부 민심이 어떻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징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하냐거든요. 그 체제에서. 이미 수많은 엘리트들이 북한 체제에서 이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8월, 9월, 10월 한두 달 사이에만 북한 주민 3명이 지금 그 사무만 경계를 뚫고 내려왔습니다. 특히나 그 DMZ 지역을 뚫고 내려왔죠. 거긴 지뢰가 깔려 있고 특히나 서해 갯벌지대는 언제든지 북한이 감시를 해가지고 총을 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무만 경계망인데 심지어 거기를 뚫고 북한 주민들이 귀순을 했다라는 건 죽기보다 더하다라는 겁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으니
한번 죽기를 결심하고 한국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웬만해서는 죽을 결심을 안 합니다, 사람은. 하지만 거기서 사는 것이 더 죽을 맛이기 때문에 차라리 죽더라도 너무 오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건 지금 여정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북한의 어떤 그 현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 너무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엘리트의 봉기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현재로서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여러 어떤 그 퍼즐에서 찾을 수 있는데 얼마 전에 김정은이 특수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군 특수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북한 군에서도 특수부대라고 하면은 가장 충성심이 뛰어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국심이 뛰어나고 충성심이 뛰어난 사람들을 특수부대로 모아야 뭐 임무 수행이 되겠죠. 근데 그 특수부대 훈련 현장에 갔을 때 그 사진을 보면은 특수부대원들이 사격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김정은 주변에선 그 호위하는, 그러니까 북한의 그 김정은을 경호하는 사람들의 복장과 그 행동을 보면은 대부분 다 총 방아쇠에 손가락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총기를 소지하고 총기를 파지할 때 방아쇠에 손가락이 가 있으면은 엄청 혼납니다. 무조건 손은 방아쇠 밖에 걸쳐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총기 파지법이에요. 자칫 잘못해서 이게 손가락에 잘못 힘을 주게 되면 바로 발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오인 사격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항상 손가락은 방아쇠 위에 걸쳐두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김정은을 호위하는 병력들의 그 손 동작을 보면 대부분 다 방아쇠에 손가락이 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발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김정은에게 가장 충성하는 군부대 사격훈련장에 가서도 김정은은 이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총구리를 돌려서 김정은에게 발사를 하면 모두를 쏴 죽이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지금 방아쇠 손을 얹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진들이 김정은의 불안한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좀 민감한 정보예요. 언론에 공개된 지 얼마 안 된 정보인데 디코이 차량이라고 아십니까? 디코이 차량이라고 김정은이 탄 차가 있어요. 어떤 독재자가 탄 차가 있으면 그 탄 차를 호위하기 위해서 똑같은 차량을 동시에 운영합니다. 어디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게끔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신변에 위협이 없으면 그런 거 안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런 거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디 나갈 때 디코이 차량 안 움직이거든요. 보통 하는 사람들은 독재자들이 그런 거 합니다. 옛날에 스탈린이 그런 짓을 많이 했고요. 언제든 암살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담 후세인이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디코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즉 본인이 언제 어디서 암살당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본인이 어떤 대역을 쓴다든가 본인과 똑같은 차량을 움직인다든가 라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건 전해지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김정은은 지금 상당히 본인의 신변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찰나에 무인기가 본인의 집무실 위에 날아왔으니 얼마나 경천동지할 일입니까? 김정은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딱 한 가지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누가 무인기를 보냈을까? 네, 그리고 겁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방공망에 뚫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격추조차 못한 거잖아요. 사진 한 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언제 어디서는 또 날라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아마 김정은의 행동에 상당히 큰 제약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누가 보내는지 몰라도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줬거든요. 우리는 너가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 수 있고 사실 무인기를요 잘만 조종하면은 그 창문을 뚫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은 무인기가 폭탄을 달고 러시아 병사들이 은거회에 있는 건물 창문으로 들어가서 그 건물을 무너뜨리거든요. 똑같이 김정은 집무실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김정은이 몇 층에서 어디서 자고 어디서 뭐 샤워를 하고 어디서 다 압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됐을 것이고요. 경고망동하지 말라라는 무언의 압박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가 보내는지 몰라도 좀 잘했다라고 해주고 싶어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 앞으로 김정은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분간 앞으로 한 보름 정도는 아마 북한은 계속 저렇게 날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만큼 화가 났다라는 걸 보여주고 다시 무인기를 보내면 나는 니네 진짜 초토화할 거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위협의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제발 그걸 보내지 말아달라. 이거 제발 보내지 말아달라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다시는 이거 하지 말아달라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당분간 모든 이슈는 이 무인기 대응에 집중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무인기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 대선이 사실상 제일 중요해요. 한 달 뒤로 다가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 무인기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모든 신경을 집중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많았음에도 3대째 세습하고 있는데요. 이런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지금까지 북한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좀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북한의 기형적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견고함입니다. 기형적이지만 견고해요. 그러니까 기형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통치 시스템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3명 중에 1명은 보이브 스파이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항상 자기가 어디서 뭘 하는지 보고해야 되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자아 비판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그걸 자유민주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기형적인 구조가 북한 주민들한테는 딱인 거예요. 북한 주민을 통제하는 건 딱인 겁니다. 매일 자아 비판을 하는 것에 연습이 되어 있고, 그리고 눈만 뜨면 감을 때까지 김시일가의 또 충성심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뇌의 강도가 인류 역사가 경험해본 그 모든 세뇌보다 가장 강할 겁니다. 북한의 세뇌가. 그 첫 번째, 그 기형적인 시스템이 그 견고함을 가져왔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세뇌와 자아 비판과 감시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려진 시스템이다. 두 번째는 북한은 아이러니하게도 일제강점기 이후에 바로 독재로 넘어갔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민주화 어떤 운동을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적게나마 민주주의를 경험했던 시절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물론 독재의 시절이 있었지만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통제되던 사회는 아니잖아요. 전두환 독재 시절에도 사실상 우리는 외신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사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독재적이고 그랬지만 경제적으로는 또 독재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게 많아가지고 전두환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전두환이 잘못됐다라는 정보조차 없으면 사람들은 그게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를 비교할 수 있는 레벨조차 가지 못합니다. 그게 교육 수준의 차이거든요. 대한민국의 교육은 그때부터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학생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때 대한민국이 완벽한 독재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북한은 너무나 완벽한 독재 국가다 보니까 북한 체제에서 가르치는 내용 이외의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전무해요.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북한 주민의 어떤 그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자유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인권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폭동을 일으키려면 뭐가 잘못됐다고 느껴야 폭동을 일으키죠. 마지막으로는 김정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독재 체제가 유지될 수 있게끔 밸런스 조절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정치력적인 측면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은 김정은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꽤 노련한 독재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김정은 대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김정은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멍청한 리더입니다. 그 멍청함에 기가 차요. 사실 어떻게 리더가 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멍청하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화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지도자가 갖추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풍분을 잘하는 성격이고 좀 분도장이 좀 있는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폭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폭군으로 끝날 것이다, 김정은은. 그래서 저는 김정은 대회는 끝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근데 김정은 시대에도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요인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어요. 북한의 2030 세대가 성장하면서 그들은 드디어 대한체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한체제가 뭡니까? 한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기성세대는 북한 이외의 체제에 대해서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북한의 2030 세대는 한류를 엄청나게 많이 경험을 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있고, 민주주의를 그들이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어도 어쨌든 저 나라는 잘 살고 저 체제는 잘 살다라는 그런 개념적인 것들을 이제 학습하기 시작했고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비교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잘 사고 잘 발전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갖추고 있는 세대가 드디어 등장했다. 즉 북한 체제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할 수 있는 세대가 드디어 등장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그것을 고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앞선 그 통제 체제가, 제가 첫 번째 이유로 말씀드린 그 완벽한 기형적인 통제 체제가 지금 슬슬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통제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몰아붙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저는 그래서 김정은 체제는 오래 못 갈 거다.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쇼부를 볼 수 있을 거다고 생각합니다.